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고엽제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그리고 그 외에 5.18 특수임무유공자 모든 대상자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1차 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차 관문은 무언가 하면 본인들이 군대나 아니면 경찰인 분들은 또 경찰, 소방관인 분들은 소방관, 공무원이셨던 분들은 공무원 시절에 그러니까 군인도 군인 시절 그 시절에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 다쳤는지 훈련 중에 다쳤는지 또 교육 중에 다쳤는지 출퇴근 시간에 다쳤는지 모든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런 상황들을 본인은 훈련 중에 다쳤다 또 본인은 교육 중에 다쳤다 또 어떤 분들은 근무 중에 다쳤다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이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이분이 말 그대로 훈련 중에 다쳤는지 아니면 교육 중에 다쳤는지 아니면 작업하는 작업 중에 다쳤는지 또 체육 시간에 다쳤는지 아니면 근무가 아닌 일반 퇴근 후에 다쳤는지 각각 그 상황에 맞게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 하고 해당 판정을 내리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상자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보상자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하고 또 비해당이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비해당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군 복무 중이거나 아니면 경찰 시절 아니면 소방관 시절 이런 시절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해서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비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해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본인은 분명히 훈련 중이거나 근무 중에 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신 다음에 유공자 신청을 했더니만 이 첫 번째 관문에서 비해당이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이분이 군 복무 중에 다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의료보험 기록을 봤더니 군대 들어오기 전에 똑같은 부위를 군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 때 다쳐서 그 부위를 일반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런 거는 첫 번째 관문인 요건심사에서 우선 일단은 비해당을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비해당 처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다시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또 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또 준비들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 첫 번째 관문이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 이번 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해당이 되었고 비해당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자료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심사위원황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료가 나오는데 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23년 3월 요건심사 현황이라 그래서 기간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연간 누계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건심사와 요 아래 보상심사라고 그래서 이 상위 사망 유족과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요건심사에서 여기 보시면 심사 완료 연간 누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심사가 완료된 건수입니다. 자, 총 1788건 중에서 유공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353건, 보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456건, 비해당이 979건입니다. 많죠? 유공자보다도 3배나 많고 보상자보다도 배나 많습니다. 이렇게 비해당 처분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관문인 요건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제게 질문을 주시면서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연관된 건가 아니면 또 고엽제 후유 우증과 연관된 것인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인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화로 인한 질병인지를 먼저 요건 심사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고엽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신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를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이 전상군경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우증이신 분들, 그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 신체 검사 하기 전 요건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3개월 동안 총 292건이 요건 심사가 되었는데 144건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고엽제 질병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7건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141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상군경 그리고 재해부상군경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를 들어 무릎을 상대로 했을 때 총 1126건이 심사 완료되었는데 98건은 유공자입니다. 유공자에 해당되고 357건은 보훈보상자에 해당되는데 자그만치 반수가 넘는 671명은 비해당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분명히 군대에서 훈련 중에 무릎을 다치긴 다쳤지만 의료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같은 부위를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그런 와중에 그 부위를 다쳐서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를 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비해당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군대에서 다쳤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인후보증, 내가 무릎을 다쳤을 때 내 주위에서 내가 다친 부위를 보거나 같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서 인후보증서를 발급을 받고 또 부대 의무대나 아니면 바로 또 국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또 치료를 받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으면 또 이럴 때는 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기록입니다. 기록. 내가 아무리 그때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은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고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으면 그런 내용은 유공자에 해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중요하다는 내용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자, 12건이 심사가 됐는데 그중에 3개는 고엽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9건은 고엽제와 상관이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질병이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한 질병이다. 또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건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도 많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병원에서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면 그나마 유공자에 등록될 확률이 많은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냥 비해당 맞을 확률도 많고, 한번 비해당 맞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을 뒤집어서 해당으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상심사에서, 여기 보상심사에서 상해 사망 유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사망 유족. 자,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에 걸쳐서 총 59건이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에 11건은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8건은 비해당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건이 유공자에 해당되었지만 과연 이 11건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이게 6급에 해당되는지 5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7급에 해당되는지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7급에 해당되면서 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요건심사에 통보를 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다 보면 요즘은 이렇게 소송을 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겨도 결과적으로는 7급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유가족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명예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제가 이 앞에 영상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남 참전자이셨던 분이 전립선 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시기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이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을 하고 2주 후에 신세포암 직접 사인으로 해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 바로 2주 만에 사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5월 21일 날 보훈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고 7급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28일 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12월 5일 날 고인의 배우자에게 7급에 해당된다 하면서 통보를 했는데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습니다. 유가족 보상금은 6급부터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내용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꼭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6급, 5급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 7급이거나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하고 계속 판정이 날 때까지 살아 계셨으면 6급 2항이나 6급 1항에 해당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7급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하였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우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취소 청구를 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 해서 취소 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7급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경우 알면, 그러니까 알면 소송도 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7급이 되신 분들은 몸 상태가 심해지면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6급으로 또 도전을 해보시고, 6급이신 분들은 나중에 몸 상태가 더 악화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또 5급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당뇨병 갖고 계시는 분들, 당뇨로 인해서 7급을 받고 계신 분들, 6급 받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급성이 아닙니다. 이 당뇨병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투석을 할 때 투석도 급성으로 투석을 하는 게 있고 만성인 경우에 투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인 경우에 투석을 시작한다 그러면 3급에 해당됩니다. 만성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3급입니다. 그런데 급성으로 해서 투석을 하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할 정도까지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신장 상태가 많이 망가져서 더 이상 피를 걸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성으로 인해서 투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급성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당장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하지만 이게 일주일 있다가 또 완치될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급성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급성으로 인한 투석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뇨병이신 분들은 이런 내용 꼭 알고 본인이 알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만성으로 해서 투석을 한다. 그러면 꼭 보훈부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셔가지고 3급을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보훈 요건 심사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분들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신체 검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지 그 내용으로 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 내용도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